노예 무역. 오늘날의 우리는 노예 무역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명 삼각무역에 기반한 노예 무역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무역에서는 주로 서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구해 아메리카 지역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규모 노예 무역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런 삼각무역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무역의 역사에서 흔히 간과되는 행위 주체 중 하나는 바로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이미 7세기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부터 중앙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세계로 노예를 공급해오는 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예 무역은 또한 유럽의 그것보다 오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미국은 물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도 노예 무역이 공식적으로 불법화되었지만 아랍권에서는 여전히 노예제가 유지되었던 것은 물론 노예 무역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즉 중동 지역에서의 노예 무역은 콜럼버스가 일명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미 800년 전부터 대규모로 행해졌고 유럽과 미국에서 노예 무역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예 무역은 아랍권에서 12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산업이었던 셈입니다. 이슬람에서 이루어진 노예 무역의 흔적은 이미 652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남쪽과 수단 북쪽을 중심지로 두고 있던 누비아인들과의 전쟁 후 맺어진 조약에서 이슬람 측은 매년 360명의 노예를 누비아인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로 이슬람은 아프리카 지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노예를 공물로 받거나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의 거주지를 줄곧 습격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노예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과 도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의 노예 무역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네트워크가 탄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노예 무역에도 제한은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교리에서 자유로운 무슬림을 노예로 삼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노예로 삼아야 했고 이는 아랍에서의 노예 무역이 전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 이유기도 했습니다. 비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생겨난 포로들이 노예로 삼기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노예 무역이 지리적으로 중앙아프리카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8세기 이후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 이슬람의 통치권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유럽인들도 노예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보다 유럽에서 공급받는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이 노예의 역할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은 이슬람과의 노예 무역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했고 이를 위해 다른 유럽인들을 잡아와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프랑크족들은 오늘날의 작센 지역에서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와 노예로 팔았고 작센 지역의 사람들 역시 다시 슬라브족을 잡아와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일종의 노예 공급망이 만들어졌고 이 공급망을 통해 공급된 노예들은 이슬람 상인들에게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베르댕 그리고 프라하와 같은 도시들이 유통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노예 무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이 도시들이 이 시기 이후 유럽 사회에서 줄곧 거세 작업으로 유명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노예 중에서도 특히 여자 노예를 원했던 반면에 남자 노예의 경우 주로 환관으로 썼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세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라하와 같은 지역에서는 상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의사들이 비싼 비용을 받고 포로들에 대한 거세를 시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럽에서 중세가 무르익어가면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자 유럽에서 노예를 공급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아프리카가 본격적인 노예 공급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린 이들은 상아, 향신료, 그리고 금과 같은 다른 상품들과 거래되었습니다. 한편 노예로 잡혀온 아프리카인들은 팔리기 전까지 매우 처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866년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잔지바르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노예 시장을 방문했다. 노예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인들은 노예들의 치아랑 다리 상태를 계속 보여주었고 노예에게 막대기를 던진 후 줍게 하였다. 노예들이 걷는 것과 물건을 줍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몇몇은 가격표와 함께 인파 사이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녔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아랍인이었다. 이처럼 상인들이 계속해서 노예가 건강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노예들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생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노예들 사이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쉽게 퍼졌습니다. 리빙스턴은 이것 외에도 굶어 죽은 노예나 상인들이 버리고 가버린 노예에 관한 다양한 목격담을 남겼습니다. 특히 8세에서 12세 사이 남자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는데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아랍권에서는 여성 노예에 대한 수요가 남성 노예에 대한 수요보다 높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실했던 관리가 남아들에 대해서는 더욱 부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거세된 아이라면 가격이 몇 배 단위로 뛰었는데 때문에 현지 노예시장 근처에서 거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스타프 나흐티갈이라는 독일인 연구자가 19세기 후반에 아프리카에서 이에 대한 목격담을 기록했는데, 그에 따르면 수술을 집행하는 사람은 왼쪽 손으로 주요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기구를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버터를 끓이고 있었으며 상처가 난 부위에 버터를 바름으로써 출혈을 멈췄다고 나흐티갈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시장에 도착해서 구매자를 찾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처절하고 힘들었지만 일단 팔리고 나면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의 운명은 다른 지역에서의 노예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교리에서 노예의 대우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의 노예는 너희의 형제다. 형제로서 노예를 다루는 자는 자기가 먹는 것을 노예에게도 줘야 하고 자기가 입는 것을 노예에게도 입혀야 하며 노예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쿠란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스스로 구원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왜 여성 노예에 대한 수요가 남성 노예에 대한 수요보다 높았을까요? 사실 이 점은 이슬람 세계에서의 노예제를 특징짓는 요소입니다. 아메리카의 경우 대략 1대2 비율로 여성과 남성 노예가 존재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남성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아랍권에서는 이 비율이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슬람에서는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까지 두는 것을 허용했는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첩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렘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공간에 아주 많은 여성 노예들을 첩으로 두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오래 유지되었는데 압둘하미트 2세가 1908년 권력을 잃을 때 그의 하렘에는 370명의 여성 노예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노예들은 일종의 화폐로도 쓰였는데 예를 들어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자신의 노예를 지불함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메카를 순례해야 했던 이들이 여행 과정 도중에 돈이 모자라면 여성 노예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된 과정을 거쳐 거래된 노예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초기까지만 해도 이슬람 상인들이 정확한 거래 장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머레이 고든과 같은 정치학자는 1600년대까지 매년 8,0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숫자는 1600년 이후 연평균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00년대 이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연평균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티디안느 은디아예와 같은 세네갈 학자는 총 17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이슬람과의 노예무역에서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1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반박합니다. 기록의 부재로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본다면 은디아예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의 제목을 르 제노시드 부알레, 감춰진 제노사이드라고 지은 것은 놀랍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